서울일보 김형훈 기자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언론기관에서 문재인 후보랑 10%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그거를 경선에서 극복할 방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면서 그 이득이 예상되는 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데 그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한 분씩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저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격차가 큰데 과연 예선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선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5천만 명 국민을 상대로 표본을 뽑아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는데 수동적으로 답을 한 것이고 약 95% 이상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 끊어버립니다. 응답률이 매우 낮은 데다가 그냥 물어보니까 답하는 분들이죠.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사람을 그냥 지목하는 거죠. 그런데 경선은 다릅니다. 경선은 될 것 같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꼭 돼야 될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저번 2012년 경선에서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다 합쳐서 100만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60몇만 정도가 투표했고 그중에 53% 정도를 받아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결론 얘기는 40만도 득표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랍니다. 올해는 1.5배 내지 2배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도 120만 정도가 투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중에 60만 정도의 적극적인 투표자가 있으면 이기는 거죠. 결국은 강한 의지를 가진 행동하는 적극적 지지자로 경선은 결판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은 기존의 소위 여론조사와 같은 대세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없는 것이고 대세는 깨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지지자, 정말로 우리의 후보 중에서 대한민국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을 실제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자하고 싸워야 되고, 이 기득권자의 핵은 재벌이고, 그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 핵 중의 핵인데 삼성 가문이 과연 이 삼성 가문과 싸워서 삼성 가문의 그 저항을 뚫고 자기 손상을 감수하면서 이겨낼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 선택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 또는 단순한 권력 담당자의 교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국민이 함께 살 만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기득권자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저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곳에서 차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재벌의 책임자 이재용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울 수도 없는 사람이고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삼성 재벌의 거대한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법인세 증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또는 후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인세 증세에 반대 또는 소극적인 사람을 국민들은 구분할 겁니다. 세 번째, 재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 부담을 이익을 얻는 기업,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이죠. 이걸 준조세라고 이름 붙여서 폐지하자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재벌과 전경련의 소망사항입니다. 그 법정 부담금,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이런 등등의 부담금이 무려 15조 원이고 이 금액은 대한민국 법인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정도 납부되는데 이 15조 원의 부담금을 면제해 주게 되면 법인세를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깎아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15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또 약자인 다수의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인가? 저는 이 정책을 제안하신 문재인 대표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를 바랍니다. 알고도 이걸 재벌 개혁 정책의 4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진짜 이 사회의 거대 기득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를 진정 적폐와 기득권이 청산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사람은 누구다라고 판단하고 당연히 저를 선택하려고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와 좀 관계가 있는 질문이신데 이어지는 질문이 삼성그룹의 황태자 이재용 부회장이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범죄적 방법으로 범죄 수단으로 편법 승계를 했습니다. 상속세도 내지 않고 시민단체 추정에 하면 약 3조 원 정도의 직접적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최하 3천, 5천억 정도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 거대한 기득권자 재벌 총수를 위해서 희생된 것이고 그걸 정치 권력이 도와줬습니다.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범죄를 통해서 다수의 약자,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범죄자가 수익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친일 재산 환수법처럼 이 부정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 입법을 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는 이 부당이익을 환수할 법이 없지만 이재용의 유죄가 확인되면 국회에서 이런 경우 또 앞으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우에 불법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이재명식 리코법, 불법 재산 환수법 이걸 제정해서 기존의 정치 권력과 유착하고 사회적 강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부당한 불법적 이익을 얻은 모든 재산은 환수시켜야 합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시기. 여기 강연장이 아니므로.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삼성 재벌을 포함한
불법 재산 환수법을 제정하자라는 데 대한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의 의견을 지금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답이 있으실 걸로 기대합니다. 네. 네, 그 한간에는 샤이 이재명이라는 지지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지지자분들이 저는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뜻과 그다음에 지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다음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선언 잘 봤습니다. 그 좀 시기상조인 질문인데요. 네. 만약 저 문재인 후보를 이기시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시면 자, 그다음은 다른 후보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장 후보도 있을 텐데 우리 저 이재명 시장님께서 보시는 다음 그 대선에 가장 이기기 힘든 승부가 될 만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또한 최근에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이나 행동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반기문 전 총장님은 중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세에 맞지 않고 두 번째 화려한 공직 경험을 국민들이 일단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고위 공직을 지냈다는 것이 일단 장점이 되지만 그 고위 공직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또는 구성원이 부여한 권한과 예산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면 즉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국민들은 무능하다고 볼 것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특히 막연한 기대, 유명세만으로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통령을 중도에 퇴진시키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다시는 능력 없는 또 능력 없음이 이미 과거의 공직을 통해서 증명된 사람을 뽑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공직이란 국민을 위해서 또 구성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혼란과 위기와 부패와 부정의는 최고 권력자 그 본인의 마음으로부터 태도로부터 행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신성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불공정하게 행사한 전력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더 큰 권력을 주었을 때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질 가능성이 많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반기문 전 총장은 불행하게도 명백하게 드러난 외교 행랑 사건, 저는 그것만 해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또 공적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지요. 근데 앞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걸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거다. 그 점 때문에 저는 이분이 출마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미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공직을 지낸 과거에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공직 경력을 가지고 그 공직자로서 무엇을 했는가, 그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그 비리에 이용하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볼 것이고 그건 치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다음으로 누가 강력한 후보가 될 거냐?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적은 없습니다. 예, 답변 네. 하신 거죠?
얼마 전에 5천 원을 훔쳐서 20대 청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 노후자금 최소 3천억을 훔친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이런 삐뚤어진 권력의 그 구조 바꿀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시장님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안희정 지사가 어제 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안 지사님 말씀은 언급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굳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세금이란 국민이 내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같은 필수적 영역에 먼저 지출하되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출해라 라고 우리 헌법 34조 2항에 써져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의 복지 증진 의무는 의무고 복지 증진은 국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직접 지출하는 복지를 나눠준다, 준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좀 이해하시는 것인지 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특히 공짜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공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거는 구태 기득 보수 세력이 쓰는 말입니다. 공짜라니요. 어떻게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공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예, 시장님 저 ITN 임성호라고 하는데요. 네. 시장님 그 경선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예. 지난번에 2012년 경선룰을 준용을 하면은 시장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내일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김부겸 의원을 만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야권 공동 경선을 두 분이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의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 국민 경선 관련해서 당의 룰을 지금 받아들이실 입장은 불변하신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민주당 당내 경선 룰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2012년의 룰이었는데 그거를 우리 당내 기득권을 100% 갖고 계신 문재인 대표님한테 또 유리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도 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충 그런 정도 순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 저는 당의 이 경선 룰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이나 주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 대대적인 국민 경선이 될 텐데 거기서 미세한 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대세로 결론나는 거죠. 다만 제가 당 대표님을 만나서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부겸 의원이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룰 협의에 참석도 안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 전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인이 이기느냐는 다음 문제다.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또 따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분이 원하는 뭔가를 그 두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당이 만들어서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제안드렸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당의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 되고 또 경선이 끝나면 모두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하고, 그래서 이 모든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야말로 작게는 정권 교체, 크게는 공정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그 열망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 경선은 저는 모임이 이제 우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한번 저도 가겠지만 저는 공동 경선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안 한다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자꾸 뭐 단일화하자, 뭐 통합하자 이러면 하지 말자는 소리죠, 사실은. 그래서 통합이든 연대든 단일화든 얘기를 할 때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지 그냥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갈등만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공동경선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공동경선 하나의 방안인데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 설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저는 이제 결선 투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선 투표 제도는 우리 야권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거고 또 길게 크게 보면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서 국정 그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우리 문재인 우리 전 대표님의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또 우리 야권의 뭐 일종의 소망사항이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이 위헌 논란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거야 뭐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국민들이 또 동의하면 그 문제는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자꾸 야권이 분열하고 또 갈등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가능하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야권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그걸 합의를 기초로 해야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정권 교체가 된 후에는 야권 연립 정부가 돼야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 야소가 돼서 개혁 그 정책의 좀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서 결선 투표 도입과 야권 연립 정부를 제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기자회견장이 지금 12시 반까지 장소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여기 그 공장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얘기할게요. 예, 앞으로 질문을 2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만 더 받도록 하고요. 그 참고로 공정국과 관련된 토론회가 내일 오전 7시 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2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 박상인데요. 예, 무거운 질문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좀, 네. 예, 아까 기자회견 하시면서 울컥하셨는데요. 뭐 손영공 시절에 그런 일했던 곳에 와서서 다시 대통령 뭐 출마 선언까지 하시니까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 그런 소회 한 말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출신 집안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사이에 아픔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직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많은 고통들이 있지요. 그 고통들 때문에 제가 저야 어차피 치열하게 싸워왔던 사람이라 많이 내성도 생기고 뭐 아픔도 잘 견뎌내지만 이번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가야 될 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요구하는 그 열망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지만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그 고통 특히 우리 90다 돼 가시는 어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뭐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뭐 저야 뭐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공장에서 코 올리면서 일하던 그 꼬맹이 노동자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대통령 선호도 3위에 오르는 그야말로 이 자체만도 엄청난 기적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야 영광이지요. 영광인데
아까 우리의 저를 둘러싼 주변 가족 또 좀 더 넓게 보더라도 동료와 이웃들이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제가 감정적으로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말랑말랑한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는데 엄한 걸 센 걸 하겠죠. 네. 저 뉴스타파 송원근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를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택시 기사분께서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포퓰리즘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남시 일이나 좀 제대로 하지 무슨 태권도전 이런 불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한번 하필이면 희귀한 분을 만드셨네요. 포퓰리즘. 정치는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들을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모습들이죠. 이 모습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를 뽑아준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맡긴 돈도 가장 그 주권자의 뜻에 맞게 주권자의 이익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포퓰리즘, 저는 포퓰리즘 얘기를 들으면 불효자가 효자인 그 형제들한테 또는 동생한테 너 왜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예산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국민을 위해서 그걸 쓰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 권력과 예산을 쓰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포퓰리즘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이재명이 이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이라고 불리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노인 일자리, 교육 지원, 보육 지원, 장애인 지원 이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또는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더 중요한 걸 빼놓고 한 게 무엇인가. 그게 없다면 지금까지 한 건 무지하게 매우 잘한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겠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을 공짜라든지 나눠준다든지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하면서 비방을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4대강 바닥에다가 뿌리거나 아니면 자원외교 이름으로 해외에 갖다 버리거나 권력자의 주머니에 들어갔겠죠. 또는 방위비리 또 순실 예산 이런 데다 쓰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않냐.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일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시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끝내려고 했는데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강현숙 기자입니다. 시장님, 네. 오늘도 이 추운 날에 걸어서 출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차 타고 왔어요. 요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잘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서울일보 김용훈 기자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기관에서 문재인 후보랑 10%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그거를 경선에서 극복할 방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면서 그 이득이 예상되는 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데 그 일부 시민 단체에서 그거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저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의 격차가 큰데 과연 예선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선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5천만 명 국민을 상대로 표본을 뽑아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는데 수동적으로 답을 한 것이고 약 95% 이상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 끊어버립니다. 응답률이 매우 낮은 데다가 그냥 물어보니까 답하는 분들이죠.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을 실제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자하고 싸워야 되고, 이 기득권자의 핵은 재벌이고, 그 재벌 중에서도 삼성이 핵 중의 핵인데 삼성 가문이 과연 이 삼성 가문과 싸워서 삼성 가문의 그 저항을 뚫고 자기 손상을 감수하면서 이겨낼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 선택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 또는 단순한 권력 담당자의 교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국민이 함께 살 만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기득권자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저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곳에서 차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재벌의 책임자 이재용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울 수도 없는 사람이고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삼성 재벌 이 정책을 제안하신 문재인 대표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를 바랍니다. 알고도 이걸 재벌 개혁 정책의 4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진짜 이 사회의 거대 기득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를 진정 적폐와 기득권이 청산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사람은 누구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당연히 저를 선택하려고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와 좀 관계가 있는 질문이신데, 이어지는 질문이 삼성그룹의 황태자 이재용 부회장이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범죄적 방법으로 범죄 수단으로 편법 승계를 했습니다. 상속세도 내지 않고 시민단체 추정에 하면 약 3조 원 정도의 직접적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최하 3천, 5천억 정도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 거대한 기득권자 재벌 총수를 위해서 희생된 것이고, 그걸 정치 권력이 도와줬습니다.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범죄를 통해 거대한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법인세 증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또는 후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인세 증세에 반대 또는 소극적인 사람을 국민들은 구분할 겁니다. 세 번째, 재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 부담을 이익을 얻는 기업,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이죠. 이걸 준조세라고 이름 붙여서 폐지하자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재벌과 전경련의 소망사항입니다. 그 법정 부담금,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이런 등등의 부담금이
무려 15조 원이고 이 금액은 대한민국 법인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법인세가 46조 원 정도 납부되는데 이 15조 원의 부담금을 면제해 주게 되면 법인세를 4분의 1 정도로 깎아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15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또 약자인 다수의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냥 뭐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사람을 그냥 지목하는 거죠. 그런데 경선은 다릅니다. 경선은 될 것 같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꼭 돼야 될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저번 2012년 경선에서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다 합쳐서 100만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60몇만 정도가 투표했고 그중에 53% 정도를 받아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결론 얘기는 40만도 득표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1.5배 내지 2배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도 120만 정도가 투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중에 60만 정도의 적극적인 투표자가 있으면 이기는 거죠. 결국은 강한 의지를 가진 행동하는 적극적 지지자로 경선은 결판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은 기존의 소위 여론조사와 같은 대세와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없는 것이고 대세는 깨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지지자, 정말로 우리의 후보 중에서 대한민국을 실제로 바꿀 수